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9일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예, 근데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영상 올려드릴 것 같은데, 자,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매주 올려야 되는데, 11월, 12월 되면서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힘들 것 같고, 꼭 2주는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도 떠들고 싶은 얘기는 계속 많이 생기는데, 혼자 이렇게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자, 부동산 얘기가 제일 핫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갈게요. 요즘 이제 받는 댓글이나 이게 질문들이 약간 조금씩 더 퍼스널해지고 약간 질퍽해지는 듯한 기분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서 한 번만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고 가면 졸프경 제 채널 봐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 이상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겠죠. 99% 이상 분들이.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조금 더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좀 퍼스널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제가 요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전이었는데 저희 가족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래 살려고 이러나 이렇게 욕을 먹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 보면은 이 윗부분 이분 보면은 이게 한 2주 정도 2주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스크린 캡처했던 거랑 이제 완대어고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 근본 이제 고집 부리는 거 보고 구독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뭐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네가 하는 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혼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은 날에 이분은 네 영상 보고서는 15억에 집 팔았고 전세나 월세로 갈 거다. 네 생각대로 부동산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과 극이에요. 보면은 물론 이분도 이제 본인 생각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그냥 조금 더 용기를 얻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당연히 제 말씀만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진 않았겠지만 15억이라는 걸 정리를 하시면서 15억이 캐시가 들어왔으면 되게 기분 좋으시겠네요. 그거는 되게 컨그레츠 할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본인 생각하고 뷰가 달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흘리심이 어떨지 제가 뭐 어떤 이론이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서는 알려드리는 게 아닌 이상 거의 다 나머지는 다 제 뇌피셜이니까 데이터를 보고 그걸 분석을 할 때도 인터프렛을 할 때도 사실 제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렇게 뭐 네 말 듣고 집 팔았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죠? 저는 한국에서 집을 사기는커녕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어, 네 말 듣고선 뭐 했다 하실 때는 제 매크로 뷰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한국 부동산 전문가분들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간혹 보면은 이분 얘기 듣고 있으면은 이게 오른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고 6개월, 12개월 전에 비교해서 포지션이 바뀌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전문가나 뭐 저도 포함해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매크로 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하고 돈의 값어치, 돈의 공급되는 양하고 거품이 얼만큼 껴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쭉 오를 때 2010년대 초중반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한국 빼고 선진국들은 다 미리 오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세를 타고 오를 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내려가는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한국처럼 빚이 많이 있는 나라가 이 내려가는 사이클에 딱 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살이 날 거다. 여기서. 이런 게 제 이론이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뷰가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획획 바뀔 수가 없어요.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뭐 수년, 십수년이 걸리겠죠. 한참 걸리겠죠. 이게 다시 조정이 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무너지고 힘 빠지면서 흔들흔들 할 때 근본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붙들어 매고 붙잡아 놓고 리셋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뷰기 때문에 그런 제 매크로 뷰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그냥 항상 이 back of your mind 이렇게 마음속에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좀 더 make sense 할 것 같다. 비트코인도 요즘 가격 오르고 하니까 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 키기만 하면 비트코인 값이 뭐 얼마큼이 오를 거네 신났어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댓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솔풀경 네가 문과 출신이어서 비트코인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시청자분 말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전에 비트코인 전문가 한국에 있는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실명을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문과 출신이 이해를 잘하겠냐, 이과 출신이 이해를 잘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거는 unfair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론을 봐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정말 최고가 돼가지고 막 우리의 막 넥스트 제너레이션 화폐가 되고 자리 잡고 모든 걸 다 군림할 수 있는 최고의 화폐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논쟁법이 맞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서 결국 없어졌다. 아니면 다른 코인한테 대체가 돼버렸다. 이런 결론이 나면 5년, 10년, 20년 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과 출신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에 더 잘 빠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나중에 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제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냐. 금을 좋아하면서 탈중앙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앙은행의 만행에 대해서 맨날 흥분을 하면서 왜 비트코인에서 넌 멈추는 거냐. 여기는 왜 안 가는 거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과 출신이고 뭐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fad예요, fad.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d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유행이라는 말이 제일 사전 찾아보니까 유행이라고 뜨더라고요. 유행이에요, 유행.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깔아놓은 판에 제가 놀아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뭐 물론 당연히 남들이 깔아놓은 판에 놀아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증권사를 다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냥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회사의 직원으로서 팀으로 일하다 보면 그런 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뭐 사토시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뭐 얘기하고 죽었네 살았네 하는 것도 코미디고 자기들끼리 스케줄 만들어 놓고 이걸 릴리스 해가지고 21, 22 밀리언 리미트 서플라이 걸어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되게 인위적으로 화폐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화폐라는 거는 화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진정한 돈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래밍이 나와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과 출신, 이과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취향도 있고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왜냐면 금융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돈이라는 거를 보는 뷰가 다 옳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벤 버냉키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 거의 뭐 손꼽힐 정도로 똑똑하고 IQ 높은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해놓은 어마어마한 실수가 지금 우리한테 다 이런 불행을 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얼만큼 공부했고 이 분야를 이해하고 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개인 취향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너무 오래 하긴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 부동산 뷰가 됐건 주식 뷰가 됐건 비트코인 뷰가 됐건 채권 가격 뷰가 됐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맨날 듣는 얘기하고 조금 다른 뷰로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알아서 계속 열심히 혼자 갈 길 가고 계속해서 제 생각을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욕먹는다고 주눅 들고 안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은 또 배우고 고쳐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요약 슬라이드 갈 건데요. 요 가기 전에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드립니다라 그러나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고집스러울 정도로 제 생각을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예, 무슨 뷰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저 새끼 왜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지? 저게 왜 지금 리셋이 될 거라고 하지? 왜 자꾸 근본이 이제 떠들지? 왜 자꾸 한국 부동산이 7, 80% 떨어질 거라 그러지? 리먼 100배는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좀 반복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 뷰가 잘 안 바뀝니다. 예, 아마 지금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또 편집 기술이 워낙 쉐시다 보니까,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약.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에서 그 자체적인 문제로 고점 대비 7, 80%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필사적으로 집값 못 떨어지게 계속 막고 있고, 그쵸? 제가 이거 올해 2월 달에 말씀드린 거 동아줄 내려줄 거라고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영끌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 이때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태까지 9개월째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여기다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전력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7, 80%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보면서 한국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실수요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내려가니까 실수요가 떨어질 겁니다. GDP는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받쳐주기 어려우니까 내려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다 헷갈려요. 이 말하는 게.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매크로 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2023년에는 이런 뷰들은 약간 전세 세력이 붙을 겁니다. 뭐 투기 세력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5년 전 훨씬 전 1990년대나 2000년대 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이론들이 다 말이 돼요. 지금은 약간 이런 이론들이 다 무색합니다. 다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큰 돈 흐름에 따라서 매크로 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손쓰기 힘든 외부 충격이 오면 사단이 날 거다. 그러면 대폭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 뷰인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외부 충격,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아니 지금 미국 GDP가 5%가 나오고 있는데 4.9인가요? 이게 오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와요. 2010년대 내내 돈 찍고 제로금리 놓고 돈잔치를 해도 인플레 안 온다고 떵떵거렸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쏙 들어갔죠. 아니면은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그 얘기는 빼고 하든가. 2023년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미국 국채 구매자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일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연준이 다시 들어와서 사줘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꽤 많이 받았던 글 중에 하나가 그걸 왜 지금 우리가 걱정하냐. 미국 국채는 사줄 사람 따로 있지 않겠냐. 그 지금 천조국 문제를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냐. 걱정되죠. 지금 딱 벌어지고 나니까 여파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여파도. 한국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전에도 계속 달러 리셋 없이 달러 앞으로 50년 동안 군림할 거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도 나중에 임계점이 오면은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걸 보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직접 목격을 하기 전까지는 공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되게 공감을 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매크로 뷰를 봐야 된다. 우리가 매크로 뷰를 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게 자산 가격을 어떻게 타격하고 들어올지를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5.5% 도달한 지도 한 4개월 된 거고 장기금리가 제대로 고개를 들고 4% 훌쩍 넘어서 뛰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 QT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한 지도 이제 1년 반 된 거고 황당무계한 미국의 재정 적자, 부양책 같은 거 ERC나 학생융자 유예 같은 거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저축률이 최저치고 크레딧 카드 사용은 최대치로 늘어나 있고 자동차 하나 사면은 6년 7년씩 할부 끊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개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은 맨 마지막에 부러질 거기 때문에 얘들이 다 부러지고 나면은 기업들이 상황 안 좋네.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레깅 인디케이터잖아요. 고용은. 즉 외부 충격이 오고 있으니까 벨트를 단단히 매자. 한국 부동산은 이것 때문에 외부 충격 때문에 큰일이 터질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번 슬라이드하고 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크로 뷰를 이해를 할 때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왜 그 요인에 자꾸 포커스를 하면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겠지만 숲이 아닌 나무를 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보면은 오르고 있고 어디서는 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막 계속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되게 탄탄한 이론으로 받치시긴 하는데 그 문제가 공급 얘기가 됐건 정책이 됐건 인구 변화, 지역 선호, 실수요가 오면 어떻게 되고 투기 수요가 오면 어떻게 되고 전세가 이 말씀이 다 맞기는 맞는데 이거를 저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다.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을 이렇게 수비라고 그려놓으면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요인들을 지금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숲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줄어드는 타이밍이에요. 지난 20년, 25년 동안은 이 숲 사이즈가 커지는 타이밍이었으면 이렇게 계속 커져왔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컸던 게 작아지고 있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큰 헤지 펀드가 망하면서 파이낸셜 마켓에 아마게돈을 불러올 거다. 유동성 문제가 크게 생길 거다 해서 급전해갖고 막았어야 되는 돈이 4 빌리언 달러였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얘들이 망하고 나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연결돼 있는 그런 derivative transaction, 파생 상품 같은 게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컨테이전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4 빌리언이었어요. 급한 불 꺼야 되는 게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딱 10년이 지났는데 리먼 사태 났잖아요. 그때 급전으로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때 뭐 페니메이, 프레디메이 망하고 AIA 망하고 AIG 망하고 저 모터 자동차 회사 미국 거 다 망하고 줄줄이 다 줄파산에 은행들도 지금 망하는 순서 딱 기다려 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리먼 넘어진 다음에. 그때 국회에다가 급하게 신청해서 필요했던 돈이 탑 마니가 트러블 데셋 릴리프 프로그램 마니가 750 빌리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막을 수도 없었지만 급한 불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게 10년 만에 188배가 됐잖아요. 돈이. 사이즈가.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진 다음에 그 이후로 10년 동안 연준에서 9 트릴리언이라는 돈을 쌓죠. 돈을 더 푸는 거예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갖다 푸른 돈은 5 트릴리언인데 그 전에도 4 트릴리언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총 9 트릴리언 돼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나면서 이 188배가 됐던 750 빌리언에 또다시 12배가 커져요. 경제에다 갖다 쏟아붓고 돈 찍고 하는 짓을 하는 게 플러스 우리가 잘 알듯이 10년 이상 동안 제로금리를 했죠. 그러면 98년에 요만했던 사이즈가 2008년 되면서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21년 동안 10년 넘게 이 슬라이드에 그릴 수 없을 만큼 이만큼 커져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게 지금 숲의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요인들도 요만했던 애들이 요인들이 이렇게 커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고 부동산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근데 22년부터는 장르가 싹 바뀌잖아요. 얘들이 QT라는 걸 하고 파월이 지금 이를 악물고 QT라는 걸 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고 기준금리를 20몇 년 만에 최고치인 5.5%에 늘려놨기 때문에 높여놨기 때문에 그 숲의 크기 자체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숲 속에 살고 있었던 지어져 있던 마을이나 집 거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다 쪼그라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고쳐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요인들을 보기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컨트리 스페시픽한 한국만에 있는 공급 문제라든지 뭐 정책, 세금 문제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 그러면 요 다음 장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걸 짚어보면 2008년 리먼 사태 난 다음에 한 3, 4년 동안은 간땡이가 쪼그라들던 시절이라 그랬죠. 다 난리 났으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다들 움츠리고 무서운 상황이니까 부동산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나서 2014에서 16년까지 쪼그라든 채도 그냥 살아요. 이거 한국 얘기예요. 한국 말고 다른 선진국들은 좀 더 빨리 집값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좀 늦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전세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세 한번 걸어놓으면 2년씩 하니까
약간 1, 2년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고 나서 17년부터 간땡이가 제대로 붙던 시절이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미친 듯이 부었죠. 한국이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 그럼 22년부터 이 새로운 장르가 열렸는데 앞으로 23, 24, 25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질문인 거잖아요. 이 숲의 사이즈가 이렇게 미친 듯이 커져 있는 이 숲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질 거냐? 아니면 쪼그라들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봐야 돼요. 이 숲 자체가 작아지면은 아무리 용을 쓰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쥐어진다 해도 잠깐 오르다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숲 자체가 작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가 있고 정상화돼 있고 유동성 풀려 있는 거를 줄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시 귀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싸졌던 돈이. 그 다음 장 보면 요거는 슬라이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2008년부터 밑에가 미국 기준금리고 위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예요. 그럼 여기서 리먼 터진 다음에 13년까지 이렇게 돈을 찍었지만 0%로 놨지만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사람들이 다 간땡이가 쫄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3년부터 16년까지 계속해서 돈을 더 찍어대니까 이때 한국 빼고 다른 선진국들은 슬슬슬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계속 이렇게 정책이. 그리고 나서 16년부터 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살짝 오히려 줄였어요. 밸런스시트를. 그리고 금리도 2.5%까지 올렸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나 싶었는데 이때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간땡이가 붙기 시작하면서 값이 오르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여기서 4 트릴리언에서 9 트릴리언으로 미친 듯이 그냥 찍어버리니까 연준에서 돈을. 그리고 다시 0%로 가니까 전 세계가 한국 포함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죠.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론 1 트릴리언 줄인다는 게 귀엽기는 해요. 아직도 너무 많이 돈이 풀려 있으니까. 이거를 매년 이렇게 줄여서 내려가는 추세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5점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큰 픽처가.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니 뭐 나중에 문제 생기고 하면은 다시 QE로 돌아서고 이거 이자를 다시 내려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죠. 리먼 100배가 나면. 리먼 100배가 안 나고 계속해서 가면 상반된 정책이 펼쳐질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PC 같은 것도 나온 게 3.5에서 4%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파월 아저씨가 2026년 임기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저 아저씨는 절대 쉽게 못 내려요, 이거를. 이 숫자를 보면서 2%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내려고 스티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기 금리를 못 내립니다.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져 있고 그럼 장기 금리를 봐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만약에 지금 5% 있으면 눈 꿈쩍 하나 안 할 거고 만약에 장기가 6, 7, 8까지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QE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QE라는 말은 없어지고 다시 안 할 거고 BTFP를 했던 것처럼 뱅텀 펀딩 프로그램 했던 것처럼 뭔가 프로그램을 돌릴 거라 그랬죠. 제 생각에는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미국 국채 시장이 작동하도록 잠깐 유동성은 불어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계속해서 QT는 할 거예요. 하긴 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미국 재정 적자 나는 거 막아줄 거니? 아니 내가 왜 막아줘? 내가 왜 사줘 그걸? 그러니까 고집스러울 정도로 저 사람은 저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단기는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면서 장기 금리가 만약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마켓에 불안한 요인을 가져오고 있다. 저 장기 금리 문제 자체가 리먼 100배 가져올 수 있겠다 싶으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쪽에 안정을 시키고 다시 빼고 또 안정시키고 빼고 이러한 좀 웃지 못할 이상한 짓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QE로 돌아가긴 싫으니까 QE를 하면서 계속 5.5를 유지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걸 낮추고 나서 QE를 합니다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지금 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아니까.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숲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보기에 다시 제로금리를 가고 이건 0%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미국이 다시 제로금리 가고 QE를 재개를 하고
그냥 뭔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템포러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아예 QE로 다시 돌아서고 미국 정부 빚이 지금 34 트릴리언인데 저게 40 트릴리언 넘어서 45 트릴리언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마켓에서. 뭐 가나 보지 뭐. 그러면서 5년, 10년, 30년 금리가 다시 1%에서 2%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집 사셔도 돼요. 그럼 저도 있는 거 금 다 팔고 모든 거 동원해서 주식 사고 집 살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벌어질 확률 0%겠죠. 언제 벌어지냐? 리먼 100배가 나면. 그죠? 리먼 100배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기도 뚝 떨어지고 장기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TLT 롱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롱 장기 금리를 장기채를 산다는 거는 장기 금리가 결국은 떨어질 거다. 왜? 침체가 오면서 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 전에 리먼 100배가 물론 리먼 100배가 터지면 집값 다 작살나고 끝장나니까 그때는 고점 대비 7, 80% 떨어진 값에 사실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고 리먼 100배가 안 오고 계속해서 그냥 끌고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재료금리 가고 QE 재개하고 빚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미국 재정적자 계속해서 6, 7, 8%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타격 먹고.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 마켓 포스, 그죠? 본드 비절런티라고 하는 이 자경단 시장 원리가 거품을 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막 들어가서 여기가 요인이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보는 것보단 지난 20년 넘게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 집값이 모든 자산값이 부풀어지고 난리가 났으며 그게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그걸 빨리 줄이지 못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만행을 벌이다 보면은 하다못해 미국 달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떠드는 거고요. 그 흐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숲을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잠깐 계속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속 막 뭐 공급하고 저 미분양 숫자 조작하고 뭐 PF 내가 보증해줄게 계속하면서 자기가 혼자 힘을 써가지고 떨어지는 걸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 오르는 것 같고 내려가다 오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봤을 때 이러다 다시 이렇게 쭉 오르면 어떡하지? 쭉쭉 지난 5년 10년처럼 쭉쭉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오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숲 바탕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큰 리셋이나 큰 난리나 뭐 리먼 100배나 그런 업사이드 다운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큰 일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이 숲 사이즈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 부동산에다 갖다 이걸 접목시키면 어떤 상황이 오겠냐. 글로벌 매크로 시장을 봤을 때 돈 전체가 흘러나가고 돌아다니는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돈이 비싸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며 한국 부동산을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이 부분을 다들 아시고 다들 너무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동산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승론 자건 하락론 자건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하이라이트를 안 하세요. 근데 이건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느꼈던 거거든요. 이제 제 지인들하고 얘기하고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이걸 많이 느낀 건데 전체적인 모든 그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바탕이 뭐가 되고 이 바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근본적인 문제를 잘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8년 리먼 얘기하면서 이거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댓글이나 몇 개를 봐도 이거를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이거는 파생 상품의 문제, 은행들의 탐욕, 그다음에 바보 같은 구매자들이 서프라임 크레딧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샀던 게 문제, 신용평가사가 잘못 레이팅했던 거의 문제. 다 이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보면서 지금 뭐 정책 따지고 뭐 세금 따지고 무슨 실수요 따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2차적인 요인이에요, 전부 다. 1차적인 요인, 리먼의 1차적인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준금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부 보증이 문제라 그랬어요. 정부 보증이. 아무리 거지 같은 크레딧을 가진 사람이어도 집을 사는 순간 은행 입장에서는 그 크레딧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단 말이에요. 페니메이 프레이드 같은 넘길 수가 있으니까.
정부 보증 시스템에 넘겨버리는데 이 세상에 어느 은행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까 못 갚을까를 왜 걱정하겠어요? 갖다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가 난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 바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있던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서 5억 하던 게 10억, 15억이 왜 돼 있느냐? 뭐, 뭐, 뭐 전세 대출이 막 생겼으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전세 대출이 문제다. 그게 전세 값을 올리고 그게 결국 뭐 푸시한 거다. 다 맞는데 그거는 다 2차적인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바탕이 되어주는 거는 돈이 싸지고 돈이 흔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걸 시작을 하고 그 또라이 버냉키가 그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0%로 낮춰놓고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한국도 그거를 따라가다 못해 앞장서서 아주 익스트림하게 가져간 거죠, 한국이. 그게 지금 돌아서서 그게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큰 드라이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일 때, 왜 정상이다. 지금 정상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2016년 가격이었다고 치면 저는 2016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돌아가서 머문다기보다는 돌아갔을 때 그 가격으로 줍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7, 80% 떨어진 값에 줍줍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정상 5억일 때 만약에 20% 다운을 했으면 1억 내 거 내고 4억을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4억 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15억이 되어 있으면은 내 거를 20% 냈으면은 3억을 내고 12억이 지금 대출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담대는 뭐 7억, 7억 5천, 8억 냈겠쯤 되고 나머지 3, 4억, 4억은 뭐 장모님 찬스, 부모님 찬스, 형제 찬스, 지인들 대출 다 해가지고 긁어 모으잖아요. 긁어 모아서 이걸 지금 사놨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15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3억 내 자본 빼고 이게 다 론인데 이 론을 언제 만든 거냐? 이렇게 최대치로 지금 숲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때 자산 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만큼이 자본이고 70, 80%가 이게 다 론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숲 자체가 쪼그라들면 어때요? 론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전체 이 자산 가격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30%만 이게 만약에 뭐 전체 숲 사이즈가 만이었는데 이게 7천으로 줄어든다. 30%가 다운돼 가지고 내려간다. 그럼 이 지금 15억짜리가 예를 들어 30% 떨어져서 15억 5천이 됐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 요소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내가 빌려놓은 게 12억인데 15억 5천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 것 같으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으면은 빚을 내 가지고 자산을 사 가지고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지금 반대 입장이잖아요. 전체 있었던 그 숲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입장인데 가장 커져 있을 때 빚을 최대치로 늘려놓은 게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쪼그라들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바로 이게 타격이 얼마나 심하게 맞겠느냐. 왜냐면 은행 장부도 다 이때 당시에 이 큰 이 빚 어마운트 자체가 이때 상황을 맞춰서 벤치마크 해가지고 재고 들어와서 여기 이거를 바탕으로 레퍼런스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은행들도 같이 힘들어지겠죠. 넘어지면서. 그냥 그 매크로 인바이러먼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독 하필이면 재수없게 우리가 지금 기업 빚, 개인 빚이 세계에서 1등하고 3등 한다는 이거 자체가 얼만큼 이게 크게 때리고 들어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지난 뭐 5, 6년 동안 가격이 크게 안 올라서 대충 가격이 5억, 6억짜리 그냥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한국만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많이 안 낮췄어요. 뭐 2.5, 3% 유지를 해서 거품이 덜 꼈다고 쳐봐요, 한국이.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날 2023년 10월에 여기 앉아가지고 7, 80% 떨어진 값에 주춤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죠. 떨어질 게 없으니까, 거품이 안 꼈으니까. 이 15억이라는 거는 거품이 엄청 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야, 한국이 지금 지난 9개월 동안 전력 투구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시켜 놓고 어느 에어리아는 보니까 전 고점 대비 거의 막 95%까지 올라왔다고 하고 뭐 대충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냐. 다시 오르면 어떡할 거냐 너 이 상황에서. 자, 한국이
국민들이 지금 간땡이가 씻고 쪼그라들고 불안하고 할 때마다 전체적인 부동산이 지금 경착륙 오고 난리가 날까봐 계속해서 몇 조, 몇십 조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거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질문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집 사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버틸 수 없고 이 짓을 계속 못한다, 빚을 얻는 거를. 이거를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야, 미국도 저렇게 돈 빚 부채 찍어서 하고 일본도 저렇게 지금 수십 년을 저렇게 살고 있고 국가 부채가 260%, 270% 가고 있는데 야,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도 이제 GDP 보면은 세계 10위 강대국이고 하니까 괜찮지 않겠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금수저고 우리는 흙수저예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나라는 결국 그리스예요. 결국은 그리스고 결국은 브라질 같이 EM이 두들겨 맞을 때 같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 기댈 거는 이 외환보유 414빌리언까지 내려왔는데 요거 하나 지금 기댈 거 남은 거예요, 딱. 이것 때문에 그나마 1350원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없고 만약에 뭐 300다, 이 200빌리언까지 내려갔다. 이 노미널 밸류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진작에 작살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겨우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이 저거 외환보유도 꽤 있는데 GDP 한 20%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 좀 나아지겠지 뭐. 그냥 워낙 지금 달러가 강세니까 전체적으로 강세니까 우리도 그냥 약세 같아 보이는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안심시키고 끌고 가고 있는 겨우겨우 그런 분위기일 뿐이지 이거를 못 버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못 버티냐?